저는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려앉는 빛 사이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늦은 시간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양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걸음으로 영정 앞에 다가왔어요. 조문 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 소매 밑으로 살짝 보이는 작은 점 하나. 하트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제 딸 서영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왼쪽 손목, 정확히 같은 위치에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사라진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 여름날 이후로 저희는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실례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혹시 성함이? 그녀가 명함을 꺼내더군요. 흰 종이 위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엘라입니다. 센노바 제약 한국지사 이사예요. 이엘라. 일본식 이름이었어요. 우리 서영이의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 네. 겨우 대답을 내뱉었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그 점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영정에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서더군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조금의 반가움도 그리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고 무심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흔들리며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빌라 2층, 저희 부자가 사는 곳이에요. 문을 열자 고소한 라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엌에서 후루룩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버지 오셨어요. 도윤이가 컵라면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24살 대학 마지막 학기를 앞둔 저희 아들이에요. 요즘은 취업 준비와 알바를 병행하느라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고생했다. 배고프시죠? 라면 하나 더 끓일까요? 괜찮다.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산등성이가 보이고 그 위로 주황빛이 부드럽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시작되더군요. 오늘 센노바 제약이 희귀병 치료제 임상시험 성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혈액질환 분야에서 획기적인. 리모컨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낮에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성이었어요. 이엘라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응,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엉켜 있었어요. 손목의 점, 눈동자의 움직임, 고개를 갸웃하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게 20년 전 기억과 겹쳐 보였거든요. 도윤이는 뉴스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 아내는 말했었죠. 서영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어요. 투병 과정에서 치료비만 3천만 원이 들었고 저희는 집까지 팔아야 했죠. 정말 그 아이일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센노바 제약을 검색해봤어요. 이엘라 이사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화려한 이력이었어요. 하지만 생년월일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닮은 사람을 딸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떨어뜨린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니 제가 모르는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 학원비 납부 영수증, 병원 진료비까지. 도윤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 영수증을 들어보이자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거. 왜 이런 걸 숨겼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 이런 큰일을 숨기는 게 걱정을 덜어주는 거야? 짧은 대화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고민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뭐래? 함께 고민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요. 도윤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막혔어요. 아들마저 저를 무능한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도 결국 날 믿지 않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버지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숨기는 거 아니야? 싱크대 위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도윤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나가요.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쾅! 방문이 3개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차갑게 식은 김치찌개 위로 김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거실을 채웠어요. 억울했습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고 매달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내며 아들 학비를 보탰는데 그게 부족해서 아들이 홀로 끙끙 앓고 있었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믿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곧 서운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제가 무능해서 아들이 저를 의지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밤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빈 식탁, 닫힌 방문, 그리고 혼자만의 후회가 깊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도윤이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색한 아침 식사, 짧은 인사, 그리고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저녁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신발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옛날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년 전 일본 해상보안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것 같았어요. 태풍 날짜에 전복된 여객선 승객 중 한국인 여아 1명, 의식불명 상태로 일본 규슈대학병원 이송, 보호자 연락 두절로 현지 복지시설 위탁. 그 아래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후지와라 겐지로. 후지와라. 그 성이 익숙했어요. 센노바 제약 창립자의 성과 같았거든요. 저는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센노바 제약, 후지와라 그룹, 그리고 이엘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엘라는 후지와라 그룹 회장의 양녀로 입양되어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우리 서영이와 같았어요. 도윤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도윤이의 얼굴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뭔데요? 나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요? 설명하기엔 길어. 일단 따라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센노바 제약 한국지사가 있는 강남역 근처였어요.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신청을 했어요. 이엘라 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30분쯤 기다리니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낮에 보니 더욱 분명했어요.
서영이의 면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태풍 때 배에서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바쁩니다. 돌아서려는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하트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녀가 멈춰 섰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의 분수대 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8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차고 후유증으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영아. 아버지, 로비 한가운데서 부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이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나가 맞구나.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엘라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서영아, 우리가 얼마나 제 이름은 이엘라예요. 후지와라 이엘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돌아가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제 아들이에요. 8살. 혈액암 환자예요. 그녀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모두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의 치료는 어떻게 하죠? 빌딩 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석양이 우리 셋의 모습을 붉게 물들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지 못한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저도 도윤이도 그리고 서영이도 모두 혼자서 감당하려고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그 걱정을 나누는 방법은 몰랐던 거예요. 함께 가자. 제가 말했어요. 일본으로. 그 아이도 만나고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로비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빌딩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도쿄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복을 입고 수술실 앞에 서 있었어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위한 공여자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8살 손자 타쿠야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영이. 아니, 이엘라의 아들이에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튼튼하거든.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떨렸어요. 65세의 몸으로 하는 수술이니까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엘라가 작게 말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더군요. 가족인데 뭘. 도윤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도 같이 검사받았는데 저도 적합해요. 언제든 도울 수 있어요. 고마워, 삼촌. 타쿠야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타쿠야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타쿠야. 이제 괜찮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밥과 우동, 그리고 타쿠야가 좋아하는 주먹밥까지.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삼촌이 싸준 거야. 삼촌도 요리 잘하네요.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이엘라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계획? 타쿠야 치료비. 그리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요. 수첩 위에 연필로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가족 재정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도윤이도 옆에 앉아 함께 머리를 맞댔어요. 누나 회사 한국 정근도 가능하대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어요. 정말? 네. 타쿠야 치료도 한국에서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연필 긋는 소리가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숫자를 적고 지우고 다시 적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어요. 아버지, 이엘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20년 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건 너였잖아. 도윤이도 고마워요. 혼자 힘든 일 많이 참았을 텐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타쿠야가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병원 구내식당의 형광등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어요. 벚꽃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연분홍 꽃잎들이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엘라가 수첩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가족은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이다. 그 글씨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였던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문제였던 거예요. 도윤이가 혼자 끙끙 앓은 것도, 제가 무능감에 빠진 것도 모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앞으로는 뭐든 함께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니까. 병원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그 노래였습니다. 고향의 봄. 멜로디가 복도를 따라 부드럽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서영이 찾았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곳이죠.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진짜 마음을 나눠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